자, 전 시간 수업에서 한 가지 빼먹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전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여기서 소설 구모의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소설 구모의 내용을 인용한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아까 소설 구문몽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를 인용한 까닭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구문몽이라고 하는 소설은 그 신성계에 살고 있던 성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죠, 인간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음에 인생 무상을 느끼고 다시 이제 청계로 꿈에서 깨게 되면서 천상세계로 돌아오면서 참된 삶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이 소설 구운몽의 성진처럼, 그렇죠? 우리도 이제 참된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소설 구몽의 내용을 인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밑에 보면은 자, 바로 사리화, 이재현의 사리화라고 하는 간단한 한시 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굉장히 간단하니까 쉽게 금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참새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즉 내가 힘겹게 1년 동안 농사 지은 건 생각해 주지도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맺는데, 그래서 늙은 호랍이가 혼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놨는데 참새가 모두 어떻게 했다?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 참새는 늙은 호랍이를 괴롭히는 존재.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우리 참새라는 그 숲이라고는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참새는 바로 탐관오리, 오리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참새한테 뭡니까? 밭의 벼며 기장을 다 뺏기는 늙은 호랍이는 바로 누구다? 힘없는, 그렇죠? 힘없는 백성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참새가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버리는 행위는 바로 뭐다? 가혹한 수탈, 탄압,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 한자성어로 하면 가령 주구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참새라고 하는 숲이라고는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서,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여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시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작품과 연관시켜 보면은 이 참새는 그 시에서는 기쁨, 이런 존재로 볼 수 있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작품 두꺼비 파리물고라고 하는 그런 사설 시조와 연계해서 보게 되면은 두꺼비에 해당하는 그런 시어가 바로 이 참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마지막 작품, 쌤이 마지막에 흑백으로 준 거 있죠? 바로 쉽게 쓰여진 시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정리부터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부터 하면 이 글의 갈래는, 자, 이 글의 갈래
할례는 자, 자유시, 형식에 얽매임 없이 쓴 자유시이고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자신의 속에 있는 마음을 고백하듯이 표현했기 때문에 고백적이고, 그 다음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그러한 태도. 윤동주 씨의 가장 핵심은 바로 반성과 성찰, 부끄러움이라고 항상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성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자, 거기에 일지에 대한 저항의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있죠. 그래서 윤동주 씨를 우리는 저항시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재는 바로 시가 쉽게 쓰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제는 무엇이다? 자기 성찰을 통한 암울한 현실의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통해 시상을 전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사용을 해서 이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죠? 자,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함으로써 시적 대상을 구체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다시 잡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자, 윤동주 시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바로 항상 모든 시의 반성과 성찰,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거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대립, 그리고 화해,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윤동주 시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밤비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밤비.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자, 첫 번째,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이다? 바로 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도 역시 의미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시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은 바로 뭐다? 암울한 현실.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일제 강점기였죠. 그래서 일제 강점이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동주 시에서는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반성과 성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윤동주 시인 이 시의 화자에 있어서는 바로 뭐다? 성찰의 시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밤중에 뭔가 그 숙제를 하든 뭘 하든 뭔가 잠이 안 들고 깨어 있어요. 근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 기분이 어때? 뭔가 좀 차분해지면서 약간 좀 센치해지기도 하고 뭔가 이제 기분이 좀 우울한 감이 몰려오는 그쵸?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밤비라고 하는 비라고 하는 소재는 바로 뭐다? 바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그러한 소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육첩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일본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방이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나누어진 이상한 판때기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잖아. 그치? 이걸 이제 우리가 다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다담이 한 장이 그 우리나라 평수로 치면 한 0.5평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육첩방은 그 다담이가 6개 깔려있는 방이라는 뜻이고 크기로 따지면 한 3평 정도 되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3평 정도면은 아마 한 이 교실 한 4분의 1 정도 되려나? 굉장히 좁은 그런 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첩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드러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화자는 이 육첩방은 어디? 남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은 바로 일본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윤동주는 일본에 유학을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뒤에 보면은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바로 여기서 화자는 지금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화자는 일본에서 가족과 떨어져 유학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 정도 설명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뭡니까? 그 주권을 잃은 그런 시대 현실에 대한 인식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하고 듣고만 넘기시면 돼요. 여러분들 교과서 교사용 교과서는 그렇게까지 딥하게 깊이 있게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문제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을 넘어갑시다. 시인이란 자,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그렇죠. 자, 바로 지금 자신이 시인인데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을 화자는 슬픈 천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천명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천명은 한자로 보면 하늘 천자에 명령하다 할 때 그 명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천명은 바로 하늘이 내린 명령이다. 즉 바로 시를 쓰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운명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내려주신 내 운명이다. 시를 쓰는 건 내가 거역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그러면 왜 화자는 슬플까? 슬픔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뭐다?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시를 쓰는
뿐이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화자는 지금 슬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권을 잃어버린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죠? 시를 쓰는 게 하늘이 내려준 내 운명이긴 한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이로 인해서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그래서 자신의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라고 하는 것, 시를 적어보는 행위가 바로 자아 성찰의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그래서 이 학비 봉투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땀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 즉, 이거는 바로 뭐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수다가 참 엄청난 인기던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한번 봐보도록 하세요. 그런 거는 아마 엉엉 울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보셨어요? 아니, 지금 아직 안 보고 있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봐야죠. 아마 보면 엄청 울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쇼츠로 조금씩 보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유 있을 때는 볼만합니다. 알겠죠? 한 번쯤 봐주세요. 자, 그래서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이 젊었을 때 대학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젊었을 때 활발하게 연구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를 계속하고 이런 게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학 교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교수가 아닌 늙은 교수의 그런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뭐다? 이 늙은 교수가 가르치는 지식은 최신의 지식이겠어? 옛날 지식이겠어? 좀 옛날 지식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늙은 교수의 강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실과 동떨어진 일종의 관념적 지식을 나는 지금 배우러 대학에 다니고 있다. 즉 바로 뭐다? 아무 의미 없이 부모님이 이렇게 희생과 사랑을 담아가지고 보내주신 돈을 가지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 대학 공부라고 하는 게 너무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반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학에서 배우는 게 시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동무들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죄다 잃어버렸다. 기본적인 의미는 상실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바로 자라게 되고 유학을 하며 헤어졌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도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 친구들 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때 친구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지금 이 화자는 유학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바로 뭐다? 순수함. 일종의 이상의 상실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동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일종의 뭡니까? 이념이라는 걸 같이 하는 사람. 원래는 이제 동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순우리말로 친구를 뜻했는데 북한에서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친구라는 말로 대체를 하게 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동무라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던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그 동무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일종의 일제의 탄압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자, 침전이 무슨 뜻입니까? 침전. 과학 시간에 배우는 말인데 침전이 무슨 뜻일까? 침전물 하면은 액체나 그 혼합물 같은 거, 화합물 같은 거 하면은 그게 화합이 되면서 이제 고체가 돼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걸 침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이 시에서 이렇게 침전한다라고 표현한 거죠. 윤동주 평전에 따르면은 이 시호가 윤동주가 살아있을 때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대체할 만한 말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고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자신을 지금 현재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즉 나를 성찰을 해보니까 결국 결론은 바로 뭐다? 내 삶이 부끄럽더라. 이게 자아 성찰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능대라는 거야. 자, 이 내용 지금 어디서 본 것 같죠? 바로 지금 이 시 처음 부분에 있었던 1년의 내용을 반복을 했는데 똑같이 반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1년은 어땠어? 그치.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에서 시행의 순서를 바꿔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년의 내용을 반복하고 변주한다. 연주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시상의 전환이 드러납니다. 알겠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자, 아까 앞에서 1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해서 남의 나라라고 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가 어조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순서를 딱 바꿔버리니까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렇죠? 지금 내가 있는 게 남의 나라야. 근데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라고 해서 대조적 의미의 어미를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음으로써 의미가 완전히 다시 바뀌어버리는. 그렇죠? 지금 현재가 이렇지만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라는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을 배열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시상이 전환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화자는 지금 현실을 재인식하고 있다. 다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그렇죠? 등불이라고 하는 거. 자,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희망. 그치? 그 다음에, 그렇죠? 극복 의지.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등불을 통해 가지고 밝히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암울한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불과 어둠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기다립니다. 바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거죠. 그러면 화자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시대처럼 반드시 올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한다? 일제강점이니까? 그치, 바로 얘는 광복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것도 역시 어둠과 서로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하는 존재, 요 존재는 바로 뭐다? 바로 이상적 자아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대요. 그쵸? 자, 여러분들 친구랑 싸우면은 이긴 사람이 악수를 제안합니까? 진 사람이 제안합니까? 이긴 사람이 제안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월한 쪽이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가 바로 뭐다? 이상적 자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나가 바로 뭐다? 현실적 자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미는 존재가 바로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는 거죠. 바로 두 자아가 서로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두 자아의 화합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는 바로 뭐다? 이상적 자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윤동주에게 있어서 이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화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상적 자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중간에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들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 바로 이육사의 광야. 같은 이제 맥락의 뭡니까? 저항시죠. 그렇죠? 정울선전을 하니까 애매한데 시간이. 자, 그러면 이육사의 광야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역시 정리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자유시이고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의지적이고 저항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제재는 광야이고 주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이 되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시상 전개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종결 어미. 뭐뭐 리라 이거를 반복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의지적 태도가 강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각 연을 균등하게 삼행씩 배열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이 점차 길어지는 일종의 계단식 구조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음악성을 형상화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광야까지만 하고 문제 좀 보다가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다음 주에 그러면 아예 그 뭡니까 외부 지문 싹 끝내버리는 걸로.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264의 광야. 까마득한 날에, 자, 까마득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시간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까마득한 날. 우리는 언제 까마득한 날이라 표현하겠어? 과거를 까마득한 날일까? 미래가 까마득한 날일까? 과거가 까마득한 날이에요. 까마득하게 오래전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거는 좀 암울한 미래일 때 그러지 않을까, 그지? 보통 남자들 군대 가면은 이등병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너 주먹을 줘. 이걸로 앞을 그 눈을 가려서 앞으로 봐봐 이러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게 네 군세발이야 이러거든요. 그지?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자, 여기서 이 까마득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는 바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거는 그냥 가까운 과거가 아니라 아주 까마득한 날에 까마득하게 먼 과거의 내용, 그 중에서도 특히나 태초의 시간을 나타내주는 과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그렇죠? 하늘이 열린다. 바로 개천. 우리가 개천절 할 때 그 개천이 바로 열개자에 하늘천자에 써요.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죠. 즉, 이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세상이 그 생성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치면 어때? 하느님이 첫날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고, 그렇죠? 둘째 날에 이제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으라 하니까 지형이 막 생기면서 바다도 만들어지고 막 하잖아, 그렇지? 바로 그 둘째 날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자, 막 이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는 시간에 다구는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다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왜? 그 성경에서도 그러잖아. 첫날에 이제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땅을 만들고, 그쵸? 그 다음 셋째 날에 뭡니까? 동물이나 인간 같은 걸 만들고 막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는 다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다구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생명의 기척을 나타내주는 시어고, 여기서는 대유법.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추상적인 개념 속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을 모두 대신 표현하는 걸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죠. 즉, 생명을 가진 게 닭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새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돌고래도 있을 것이고, 원숭이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시에서는 다구는 소리로 생명의 기척을 대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유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자,
그쵸? 지금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해가지고 우르르 막 달려서 막 바다 쪽으로 간대요. 그쵸? 이거는 바로 뭡니까? 산맥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그죠?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그죠? 땅이 어떻게 지각판이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밀리면서 어떻게 산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큰 이제 바다, 마리아나 해구 같은 거 생기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로 뭐다? 산맥이 바다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쵸? 그리고 사랑해서 달려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자, 이곳이 바로 이 시의 제목에 해당하는 광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무엇이다? 이거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그쵸? 이름으로 얘기하면 한반도. 이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산맥들이 지금 막 형성이 되면서 바다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만큼은 뭡니까?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광야의 신성성, 이 광야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터전은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성성을 부각시켜 주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년을 보도록 합시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자,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사용된 것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였다. 혹은 비슷한 말로 주관적 변용이 사용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썼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추상적 관념이 계절, 시간, 그렇죠? 관념을 마치 구체적 대상. 원래 우리가 피고 지는 건 뭐가 피고 집니까? 그치, 꽃이 피고 지죠. 바로 꽃처럼 바꾸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처럼 바꾸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되었다. 혹은 이전 교육과정의 용어로 사용한다면 주관적 변용이 사용되었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인 대표적 시 하면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바로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 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 보면은 뭡니까? 화자는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잘랐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붙였다가 하는 마치 종이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같이 사용된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옆에 밑에다 아예 적어놓읍시다. 잘 기억 못하겠으면은, 그렇죠? 같은 작품이 바로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라고 하는 작품에 동시에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이거는 바로 뭐다?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이제 계절이 계속 바뀌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큰 강물이, 자, 여기서 강물 메모치도록 합시다. 자, 강물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시에서 바로 역사, 문명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강물은 바로 역사, 문명
이런 걸 나타내고 이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문명의 태동. 문명이 드디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시간상으로 봤을 때 어디에 해당한다? 바로 시간상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년부터 3년까지라는 거죠. 이래서 3년까지가 바로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바로 태초의 시간. 그렇죠?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이곳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산맥이 형성되고 그리고 문명이 형성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줬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사연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눈 내리고 자, 지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언제로 왔다? 바로 현재로 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화자는 얘기합니다. 지금 눈이 내린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다음에 보니까 뭐야?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화꽃에 있어서는 눈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안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고난을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시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바로 뭐다? 일제강점의 현실 그 자체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 세상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하대요. 자, 여기서 갑분싸 질문, 그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이 화자는 지금 매화꽃을, 지금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화자는 매화꽃을 지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어떤 것 같아? 매화꽃을 보고 있을 것 같아? 안 보고 있을 것 같아? 보고 있을 것 같다. 안 보고 있을 것 같다. 보고 있을 것 같은 사람. 안 보고 있을 것 같은 사람. 자신이 없네. 자,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하다. 즉 이 말은 뭐야? 매화향기 많이 아득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바로 뭐다? 화자는 현재 매화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매화꽃을 보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화향기는 바로 뭐다? 광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광복의 기운, 광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기운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곳이 눈 내리는 일제강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화꽃을 보지는 못한다는 거야. 광복이 일어나진 않았다. 왜? 방금 눈을 일제강점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시인들이 굉장히 시어를 잘 쓴다, 영악하게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매화꽃이라고 하는 꽃은 눈을 뚫고 피는 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의미로 넣어버리면 어때? 눈이라고 하는 일제강점을 뚫어버리는 꽃이니까 이거는 광복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화자가 꽃을 보고 있어버리면은 광복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화자는 그저 매화의 향기만을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뿌려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명령형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지금 바로 뭐다? 내 여기 가난한 노래씨를 뿌려라 라고 명령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한다? 화자가 자기 자신한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자신에 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나한테 명령하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대요. 그렇죠?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다시 천고의 뒤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바로 시간이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자, 이 한반도의 광야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광복 그 자체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혹은 광복을 이루는 위대한 후손을 나타낸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왜 백마냐? 바로 그 초인의 그런 고결함, 그렇죠? 이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백마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는 것. 즉 내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 것을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수확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자기 희생적 의지를 드러낸다. 즉 어려운 말로는 속죄양 모티브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앞으로의 후손이 광복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미리 뭡니까? 기반을 다져놓겠다 이런 의미가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사연이 그치 현재를 나타내고 그 다음 오연이 그쵸 미래를 나타내는 이러한 구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육사의 광야라고 하는 시고, 이 광야라는 시는 1년부터 쭉 5년까지 보게 되면 그 시연이 전부 다 시행이 짧고 좀 더 길고 좀 더 긴, 그렇죠? 바로 계단식 시행의 배열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음악성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오늘 했던 거 복습 플러스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 보면 문제가 많긴 하지만 시험 범위에 있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 작품만 골라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과제는 또 따로 내주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